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각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어떤 구도를 갖게 되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중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게 뭐 있는가 이런 것까지 해봤고 이제 3장의 상대성 이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서처럼 역사지평 쪽에서 얘기들을 쭉 나눠보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아마 역사지평 얘기 정도 다루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 선생님하고 저희가 2017년 이제 벌써 3년 됐는데 그때 그 아인슈타인의 자취를 찾아서 그 유럽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제 넘겨봤는데요. 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 울름이 아인슈타인의 출생지인 거죠? 그렇죠. 예. 울름에 갔더니 아인슈타인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요런 그 분수대가 하나 있어서 그 찾아서 선생님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제자의 제자로서 같은 표정 한번 취해주신 사진을 볼 수 있게 한번 갖고 와봤고요. 요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전에 저런 사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가장 말하자면 그 코믹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걸 갖다가 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해요. 그렇죠. 이 대학자인데 너무 가깝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뉴턴도 저런 초성 하나 그렸으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른에 그 우리 조금 있으면 얘기하지 올림피아 아카데미 시절에 베른에 살았었는데 그때 베른에 살았던 집에 저희가 갔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하우스라고 예, 예.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 여기가 아인슈타인의 거실. 예. 여기 3층이 침실. 아마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침실은 이제 전시실이 되고 거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좀 재현해 놨더라고요. 요게 그 거실에서 창을 열고 밖에 내다본 풍경입니다. 요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보면 요 베른의 시계탑이 보이고요. 요 시계탑을 넘어서 특허구로 출근을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요게 선생님하고 저희가 가서 방명록에 글씨를 남긴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거실인데 요거 이제 그 입구 쪽을 바라보고 찍은 거고 입구 쪽에서 이제 창밖을 보면 이제 창 쪽에는 큰 창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좁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테이블 위에 다과를 놓고 토론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여기서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여기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 상대성 이론 부분 공부는 좀 이렇게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공부를 하려면 여행을 갔다 오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지평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뭐 하나하나 줄거리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문득문득 든 의문들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올림피아 아카데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제 학창 시절 쭉 거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 베른에서 사실은 이렇다 할 직업을 잡지 못하고 전전하면서도 자기 이제 연구를 계속해 나가던 시절 한 세 사람이 모여서 사실 이제 굉장히 고담준론을 했던 모임이긴 하지만 밖에서 누군가가 봤다면 이제 한담을 나누는 새 청년들의 모임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 이 책에 보면 요게 이제 올림피아 아카데미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사진관에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때는 사진관이 안 가면 인사하지 못했죠. 그렇겠죠. 예. 여기 요런 얘기가 있는데 그 포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림피아 아카데미는 과학의 역사상 가장 결실을 크게 거둔 반체제 공동체의 하나였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서클이나 17세기 영국에 보이지 않는 대학에 비견된다. 라는 말을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요 뒤에 얘들은
뭐 어떤 모임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사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선생님도 그러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거지 이 두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아인슈타인의 말벗이 되어줬다라고 하면서는 칭찬해줄만 한데 이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였다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관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이 실현했을까 하는 이제 물음을 거꾸로 던져보면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때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자기 학문을 했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것은 뭐 그거하고 꼭 같은 수준에 누가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자기가 말로 전달해 보고 그리고 반응을 봐서 또 자기가 발라드로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런 수준의 말하자면 그 추상적인 이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처럼 하비 히트는 이 사람은 물리학, 수학을 한 사람이고 솔로비는 사실은 철학자라고 그랬죠. 뭐 물리학에 대해서도 물론 그 당시 철학자면 뭐 물리학도 되게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이제 그런데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아인슈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스승한테 직접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래들하고 같이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이 수평적으로 그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지금 우리는 그런 문화가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냐. 물론 요즘 사회에서 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상당히 뜻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해서 얘기하면 동네 친구 모임 이런 것과 사실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의견을 내고 비평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상호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게 학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학회라는 데가 아주 큰 데는 뭐 수천 명이 모일 정도로 커졌는데 그런 이제 학회와 이런 소모임을 이제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어쩌면 소모임이 학회 못지않은 중요한 지성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더 이제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요 정도에서는 아주 그냥 정말 그 기본적인 단순한 그러면서도 거쳐가야 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임이 상당히 권장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모로 성숙해지고자 한다면 특히나 이제 지적으로 이제 성숙한 풍토를 갖고자 한다면 뭐 학회라든가 어떤 공식적 내지는 준공식적인 것 이외에 작은 모임들 뭐 프랑스에서는 그 살롱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유롭고 격이 없고 뭐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들 교류들 이런 게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저희 몇몇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10년 넘도록 숫자가 한 20명을 넘어가지 않는 작은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선생님 계속 보고 계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던 거죠. 예. 왜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거기 나오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학생들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하면은 우리도 재미있지만 듣는 사람한테도 유익할 수가 있죠. 뭐 그거하고 비슷하다. 하비트와 솔로몬만 그 역할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가 셋이잖아. 여기 의사도 셋이고. 그럼 이렇게 학술 진흥하는 쪽에서 착각 정도 막 이렇게 뿌려져서 모임을 막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겠네요. 요즘식 지자체에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뉴턴 때 했던 얘기랑 조금 맥락이 같는데 여기 또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제 여러 차례 한 뭐 뽑기로는 너댓 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두 군데만 뽑아보면 아인슈타인에게서 특별히 중요했던 게 이건 이제 주로 학창 시절 얘기인데 스웨덴 학습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에 의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으로 특별한 스승, 멘토가 없었다. 누군가의 강력한 영향을 받거나 이제 추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이런 거가 있었으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스승이 있었다면 도리어 방해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아까 말씀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달리 여쭤보면 스승이나 학교는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한 건가요? 완전히 없으면 또 안 될 것도 같고 근데 이런 창조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방해 요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 따지면 어느 정도는 울타리 어느 정도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되 너무 견고한 사다리 역할이 아니라 막 휘청대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는 이제 도움을 주되 일정 수준 내지는 일정 단계 시점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모른 체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스승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좀 간단하진 않아요. 또 그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높은 수준의 학문을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끌려갈 경우에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여백을 남겨두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 두 가지의 조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제도에 매여서 가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것이 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공백을 좀 더 두고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지도하는 사람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커리큘럼이라든가 어떤 그 다루고자 하는 코스 자체가 너무 꽉 짜여 있고 굉장히 과중하게 부담을 주고 이런 것도 피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 아카데미처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또래들 아니면 비슷한 벗들의 모임을 활성화하려면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시켜서도 안 되고 뭐 이렇다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지금은 경쟁 때문에
또래들 간의 이게 그렇게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건 참 좀 불행한 일인데 경쟁은 여기까지 필요해요. 자극을 줄 수 있는 약간의 자극을 줘서 분발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이게 정말 자기 생애의 어떤 이 길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거기서 주고받는다. 이쯤 되면은 그건 엄청난 부담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도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공부를 시키는 일종의 그 자극제는 되지.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면은 그 때문에 정말 이 자기 공부하는 데에 이제 공부가 부담으로 느끼게 되고 사실 공부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한계를 제공해요. 시험에 갇히면은 시험이 나는 정도까지만 해야 돼. 그거 이상 하면 시험에 불리해. 그렇죠. 근데 하려면 훨씬 더 깊이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자제하게 돼. 이게 시험에 안 나. 이거까지 하다가는 내가 시험 성적 떨어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무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도가 그렇게 허용하는 제도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공부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래야 좀 더 이름 높은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자기 능력을 스스로 그 시험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거길 가면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무관하게 자기는 발전을 하고 그 정도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거나 거기에 경쟁을 뚫고 가기 어려우면 좀 수월한 데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면 돼. 그래서 가장 대학을 선택할 때에 적절한 대학은 거기 가서 내가 공부하는데 맞는 학교냐. 열심히 시키는데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 해서 그것만 하다가 보면 정말 자기 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그래서 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그 스승이나 제도가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데가 오히려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 나한테 제일 맞는 대학이 어디냐 하는 걸 찾아가는 거. 나는 그걸 권장하고 싶고. 그러고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너무 꼭 그렇게 이름 높은 데 갈 필요가 없다. 이름 높은 데 간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아마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는 거기에 최고의 마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좋은 대학이 많아. 이름 값은 다 다르지. 실제로 내용에서 그 자기가 이름만 달라. 그런 데서는 자기가 나한테 맞는 데가 어디냐. 나한테 자유를 충분히 주면서 나를 발전시키는데 적당히 잘 굴주는 그런 거죠. 큰 꿈을 꾸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은 우리 공부 많이 안 시킨다 이렇게 좀 홍보를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 자유를 준다. 봐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있나? 네, 요 대목도 되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옮기신 아인슈타인 자신의 말인데 이런 놀라움은 한 경험이 우리 속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개념들의 세계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이런 갈등이 심하고 강렬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세계의 결정적인 방식으로 충격을 준다. 사고세계의 발전이라 함은 어느 의미에서 놀라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주를 할 수 있다. 되게 멋진 표현을 해놨고요. 바로 아래 보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나침반 얘기를 하면서 이 경험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감명을 주었다.
깊이 감춰진 어떤 것이 사물 뒤에 숨어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은 이런 놀라움의 경험 그리고 이제 감명 어떤 알무로부터 감명을 받은 경험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했을 뿐더러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지적인 성장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 내지 아닌 일반적인 보편적인 계기 아니냐. 그래서 사고 세계 발전이 놀라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주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공부를 해간다든가 이제 탐구를 해간다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나는 놀라움을 느끼면서 뭔가를 접해왔는가 하는 점에서부터 이제 학교나 이제 학문 세계들은 놀라움을 권장하고 놀라움을 격도로 이렇게 그 뭔가를 조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놀라움은 어떨 때 오는가 뭐 등등등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선생님 자신은 계속 놀라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주 이 연속이 선생님 학문 세계에 쭉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 글쎄요. 그거를 뭐 꼭 꼬잡아서 어떻게 됐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은 이런 거다 하는 이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공간 안에 놓여 있다. 뭐 여러 가지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게 하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움을 주는 거지. 이거 어디다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다가 아하 이것이 여기 갈라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게 저거구나. 아 이걸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게 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적으로 꽁충꽁충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시간 공간 개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2차원 플러스 1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지구가 안 떨어지는 게 놀라움이야. 네. 예. 근데 이제 3차원으로 생각하니까 아 그게 해소가 돼.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간 공간을 어떤 차원으로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되고 이제 곧 나오겠지만 4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3차원은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것도 놀라움인데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게 보통 그냥 그저 요걸 내가 미처 안 봐서 그렇다고 요 정도의 작은 수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주 큰 놀라움이고 그것이 아주 큰 성취로 가는 거죠. 나 자신의 경험을 보면은 난 상대성 이론을 처음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이제 놀라움을 느꼈는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관측자의 이 속도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이거야. 도대체 시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 안 하고 세상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면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물리학을 선택한 하나의 계기도 되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그게 놀라움이죠. 근데 이제 지금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침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물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놓으나 이게 항상 같은 데로 가는 게 또 있더라 이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무슨 독감이 같은 거냐. 이거를 놀라움으로 그냥 그저 놓으면 놓는 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제자리로 가야 원칙인데 이거는 어디로 놔도 항상 같은 쪽으로는 그거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적인 자극을 받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한 것을 놀라움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사고력,
사고 방식이죠. 아직은 뭐 사고력까지 사고 방식에서 모든 것을 나는 어떤 틀 안에서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그 틀 안에서 이해를 해봐요. 다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편한 거야. 호자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놀라움이 되고 그걸 놀라워서 아 이건 도저히 모르는 거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끝이지만 그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붙들어 늘어지면 이게 성장하는 거죠.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놀라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어야 놀라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걸 뭐 선입견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건 긍정적이야. 누구나 그 보편적인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을 하고 연결해서 긴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 되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거. 근데 보통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뭐 포기해버리고 말고 약간 뭐 신하다, 뭐 신비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해 가능한 건데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혹시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 이제 이해 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순됨이 없게끔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놀라움이라는 게 오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지는 그랬는지 마는지 그냥 일상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그래서 이상한 걸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를 다시 이렇게 명징하게 보려고 한 노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놀라움도 잘 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의 삶을 가꾸는 사람한테 결국은 놀라움도 오는 그런 걸까요? 그런 면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비교적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의 습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고의 습성을 가지면은 그만큼 지적인 것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그 이제 성년이 되면 그까지가 뭘 생각해. 어릴 때나 생각하지.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차이 때문에 점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결국은 일생을 두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중요한 지적 업적을 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말아보내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거는 자기 지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고, 크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지적 활동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방식인데, 자꾸 나는 그 걱정스러운 건 우리 교육이 그걸 살려주고 있느냐. 그냥 이제 정답 있고 정답 외워가지고 쓰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까딱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을 자꾸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성적 떨어져.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낙오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발전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수학 시간에 놀라움을 느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 나는 정말? 벡터 배울 때 놀라움을 느꼈어. 정말? 벡터로 이제 그러니까 3차원 특히 3차원 벡터 배울 때 그랬는데요.
이제 3차원 벡터는 그 식으로 3차원으로 뻗어가는 평면, 뭐 구, 직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 그다음에 뭐 평면이 구에 자르는 그 거기에 면적이랄까 부피랄까 이런 그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정이라는 것이 그 벡터의 그 평면이 무한히 펼쳐진다는 거라고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가 이 평면이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식 하나가 우주를 반으로 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뭐 반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반대로 얘가 완전히 가른다는 게 그때 그걸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벡터가 재밌었습니다. 물리학은 더 재미있는데. 좀 놀라워 봐야겠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역사지평에서 여쭤볼 게 또 있는데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본격적인 이론 쪽 얘기 들어가서 선생님 이제 이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은 그 빛이라고 하는 트로이의 목마 안에 시공간 4차원이라고 하는 이제 대혁명을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성체를 뒤집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광속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대전제 가정. 시공간 4차원으로 하면 불필요한 가정이라고 선생님은 하셨지만 여튼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가정하고 접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그 맥락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정확한 그 진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것이다. 아주 그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어떤 이 관념은 쭉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그 시기에 뭐 유명한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빛이 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 속도가 달라지.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에테르의 진동에 의해서 빛은 파동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에테르가 우리 지구가 에테르 정지 공간의 지구가 가만히 정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최소한도 태양계가 에테르에 정지했다고 하는 건 그건 크니까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분명한데 지구가 에테르의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빛은 에테르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텐데 뭐 에테르에 대해서 지구가 움직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빛이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장치를 만든 게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 장치예요. 간섭계라는 건데 이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간섭 무늬의 차이가 나오도록 고안이 돼요. 근데 그게 항상 0으로 떨어져. 항상. 실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실험이 정밀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꾸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것이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켈슨 니나 또 마이켈슨 몰리 나중에 이제 합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왔다 해야 이게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빛은 이 방향을 갈 때 이 방향을 갈 때 이런 차이가 났다. 이래야 논문이 되는데 차이가 안 나타니까 논문이 잘 안 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니까 헐소시 이제 그나마 논문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죠. 그때에 그러면은 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빛의 그 효과적인 속도는 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속도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뭐 공간이 짜부러든다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같도록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좀 깔려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학계에 좀 깔려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과감하게 그 빛의 속도를 그러면 아예 일정하다고 가져가자 하고 그냥 딱 내밀어 버린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 과정 자체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정이라고 딱 잘라버리기는 어려운 입장이죠. 그것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 개념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 뻔한 것이 금방 생각보다 알지만은 빛의 속도가 지금 c라고 하는 유한한 속도예요. 무한이 아니고 유한한 속도 c라고 가고 있는데 그 속도의 90%로 달리는 물체가 또 있을 수 있지. 그럼 그 물체에서 보면 빛의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10분의 1c밖에 안 돼. 광 속도의 99%로 가는 물체에서 그걸 보면은 광은 얼마로 보이느냐. 우리 100km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100km인데 99km로 가는 자동차로 가는 사람이 보면 이 앞에 자동차는 시속 1km로 자기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게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거야. 빛의 속도 무한대라면 상관없어요. 유한한데. 그 유한하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도 그건 여전히 광속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그 이제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거기까지 일단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일단 낙인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은 이제 아인슈타인 해야지. 그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간 공간 개념을 버리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우리는 형이상하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맞아 3차원 그리고 동기적 1차원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틀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시간 공간 잘못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간 공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에 의해서 딱 잴 수 있는 그거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잴 수 있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묶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작적인 정의라고 그래요.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지만 결국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그 값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이것에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다 형이상학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할 방법이 없으면 그 질량이라고 하는 건 허구일 수도 있다. 근데 질량은 예를 들어서 저울로 잴 수 있어 저울 눈급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질량이 얼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질량이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 공간도 그러한 조작적인 정의에 맞는 것만 인정하자. 그리고 이 가정을 도입하고 나머지 시간 공간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검증해 보지도 않은 어떤 그 추상적인 일본하니까 과감히 걷어내자. 근데 이제 그런 철학이 당시 그 마하라는 철학자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마하 얼마, 그 광속의 단위, 음속의 단위를 마하라 그래서 마하 그 마하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물리학자면서 철학자예요. 공학자기도 하고. 이제 마가 그런 아주 강력한 철학. 그러니까 우리 이 학계에는 너무 형이상하게 휘둘린다. 모든 믿을 수 없는 형이상하게 다 걷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검증 가능한 거에서 출발하자. 아주 산뜻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그 정신에도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그 정신을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지. 그래서 시간 공간도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면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만들어 본 건 아니고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전기자기 현상에서는 예. 어떤 문제가 결국은 나타나는 거니? 그거 전에 상대성 원리라는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예,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지해라고 해. 지구에 대해서 정지한 거죠. 지구에서 정지한 입장에서 자연 법칙을 소수하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 법칙을 소수할 때에 두 자연 법칙의 모습은 같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그 유람선 있잖아요. 네. 유람선 안에 뭐 테니스 코트도 있죠. 고급 유람선. 그럼 유람선에서 테니스 칠 수 있어요. 네. 움직이는데. 네, 네, 네. 그 지구에서는 정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도 지구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지구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똑같이 던지면 똑같이 돼. 그러니까 유람선 위에 작용하는 유람선이 정지했다고 가정하고 하는 자연법칙이나 지구에서 본 자연법칙이 똑같다 이거야. 예, 그런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 갈릴레오 때부터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이제 불러. 알았다기보다는 그래야 된다라는 건고. 그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예. 배에서 자연 법칙과 지구. 그러니까 배에서도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옆으로 가야 될 것인데 네. 내려온다가 또 그대로 배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야. 움직이는 배에서 그대로. 그럼 이 돛대에서 점프를 못 할 것 같아. 그지. 점프했는데 바다에 빠지고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했는데 그동안 배가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여전히 지구에서 안 움직일 때 생각했던 그대로 하면 거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상대성 원리인데, 근데 그거에 어긋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 이거지. 그게 그 당시까지 알려진 유명한 전자기 법칙. 이제 막스웰이 그걸 갖다가 4개의 기본 방정식으로 잘 묶어서 해놓은 건데, 이거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 자기장의 그 출처가 문제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띤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면 이거 전류라 그러거든. 네. 전류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류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 자기장은. 움직여야 생겨.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건 좋은데, 자, 그러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는 건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 내가 전류가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보면 자기장이 없어.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자기장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을 받고 전기장을 받아서 움직이는 지금 그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이 입자의 운동은 실제 이 입자는 자기장을 받는 운동을 하느냐 안 받는 운동을 하느냐. 그러면 나가 볼 때는 이게 전류가 있으니까 내 계산에 의하면 이것도 자기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보면 자기장이 없으니까 이건 자기장 없고 전기장만 있는 운동밖에 못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그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상대성 원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게 그 전류의 속도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아니, 이거 내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전류가 그 자동차의 속도로 지금 전류가 움직여요. 전류 되게 빠르잖아요. 그건 내가 더 빠른 사도 있는데. 그런가요? 빨리 가면 되지. 그럼 전류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같이 가면 되지. 내가 빛이라고 상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가상적인 실험이지만 같이 가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입자는 자기장을 안 받아. 자기장 없고 전기장만 받는데 전기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양쪽이 다. 그런데 땅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자기장이 있으니까 힘을 받아.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에 어긋나는 사례인데 그거 허용이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시간 공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달라져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아까 그 광속도가 이 방향에 따라서 안 달라지는 걸 설명하는 그 방법하고 교묘하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간 공간이 좌표 속도가 달라지면 시간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좌표 변환의 법칙. 그러니까 움직이는 좌표계에서의 그 이 시간 공간의 좌표 그 값들하고 정지해 있을 때의 시간 공간의 값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그 이제 로렌스 변환식이라는 건데 그 로렌스 변환식을 우리가 기존의 시간 공간 틀로 보면은 이제 뭐 단순하게 시간은 안 변하니까 움직인다고 해서 시간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공간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임. 근데 시간도 같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 공간이 달라져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달라져요. 하나는 광속도가 결과적으로 일정하게 되도록 달라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자기 법칙이 이쪽 그 움직이는 사람이 보나 정지한 사람이 보나 이 힘이 받는 힘이 같게 되도록 달라진다. 그 조건을 맞춘 거예요. 이게 상대성이다. 이게 1905년에 나온 논문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전된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에 대해서가 제목이에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좌표계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로렌스 변환식인데, 그건 로렌스는 이제 다른 걸로 해서 광속을 일정하게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찌그러들어서 달라지는 걸로 해서 만들어냈던 식인데, 그 식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찾아냈어. 광속 불변의 원칙, 상대성 원리 두 가지. 상대성 원리는 전자기 법칙도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광속 불변의 원리는 그 광속은 어디서 보나 움직이면서 보나 정지하면서 보나 같다. 이 두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관계식을 얻었어. 얻어서 전자기 법칙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 정리하니까 이거는 움직이든 정지하든 같은 게 되고, 동시에 그렇게 하니까 움직이느냐 정지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자기장이 정기장이 되고 일부 정기장이 자기장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그 힘도 그 4차원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것을 정리해낸 논문이 1905년 낸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이제 바탕, 상대성 이론의 기본 바탕이 그건데, 아직 그때까지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시간 공간이 4차원을 구성한다는 걸 몰랐어. 모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시간 공간이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까지는 아예 그걸 깨트렸어. 왜 깨트렸느냐? 그걸 맞추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틀은 그거 안 맞으니까 그 틀을 깨고, 그건 미신이다. 3차원 그리고 시간은 1차원 그리고 공간 3차원, 그건 미신이다 하고 쓸어버리고, 단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조작적 정의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기본 논리 원칙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성질을 살필 뿐이지 그 외의 거는 훑어내자. 이것이 1905년 논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무너뜨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 관념들, 그 3차원 그리고 1차원, 굉장히 중요한 그 바탕이, 사고의 바탕인 이거를 깨버렸어. 그리고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한 데는 성공을 안 했지. 대체시키진 않고 있는 건 깼다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깼다는 말도 명시적으로 하진 않아요. 단지 다른 거 믿지 말고 이 자로 재고 시계로 재자. 그것만 믿어라. 그럼 우리는 벌써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것은 뭐 아마 뭐가 잘못됐을 것이다. 믿지 마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거기도 논리 쓰고 뭐 이유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이유는 되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안 되고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게 혼란스러운 거지. 이래서 초기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민콥스키가 살려낸 거예요. 그 대학 때 수학 교수였던 분이 그걸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4차원인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공간이 3차원 그리고 독립적인 시간 1차원이 아니고 합쳐서 4차원 시간 공간 체계를 만족하는 걸로 봐야 된다 하고 탁 선언했어. 그걸 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거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간 공간에 대해서 3차원 플러스 1차원이라는 개념을 4차원 개념으로만 딱 수정하면 나머지 가정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도 그게 다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건데 내가 이 책에서 정리한 거는 그 후자 쪽이지. 민콥스키의 해석적. 그러면 우리는 시간 공간을 4차원으로 생각하자 먼저.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복잡한 유도 과정 다 필요 없고 여기서는 금방 답이 탁탁 나와. 그래서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그 얻고 싶었던 결과, 그러니까 자연을 쭉 이해하고 나면 광속은 일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전자기 법칙의 상대성 원리에 안 들어맞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일 테니까 뭔가를 고치면 이게 딱 들어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얻고 싶은 결과를 가정으로 갖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했을 때 두들겨 맞춰야 될 때가 어딘지를 쭉 찾아내서 그렇게 딱 보여준 것이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려면 굉장히 그 중간중간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예를 들기를 아인슈타인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 큰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접근하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정문을 부수고 들어갈 힘은 안 돼. 그래서 이 광속이 일정하다는 비밀무기를 하나 들고 거기다가 보초한테 내보이고 이거 출입 가능하다. 거기서는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휘짓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4차원인 거 알면 그거 쉽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민콥스키가 살금살금 따라가 봤더니 바로 그거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4차원이다 하고서는 선언하고 성문을 열어 자신 거예요. 그래서 4차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하고 그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완전히 점령이 된 거지. 이제 난 그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 내가 책에도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역사적인 과정은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그게 4차원인데 아인슈타인은 4차원인 줄 모르고 결국 4차원이기 때문에 나온 그 결과를 찾아서 그래서 선언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전자기 법칙을 4차원 형식으로 또 이제 역학 법칙도 이제 또 4차원 형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아인슈타인의 길을 밟아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4차원을 먼저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불행히도 아인슈타인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 공간이 몇 차원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불분명하고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면 뭐 그런 대로 그냥 되긴 되는데 근데 내가 여기 가끔 얘기했지만 사리가 그 말이 안 되잖아. 광속이 99%를 따라가면서 봐도 여전히 광속.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늘 거기에서 딱딱 걸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간 공간 개념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걸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또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 포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뭐가 된다고 그래서 답을 내가 맞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어떻게 믿어. 이것도 못 믿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새 틀로 틀 자체를 딱 정리해버리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그 문제 두 가지. 아무리 빨리 가면서 봐도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도 금방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등속도를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에서 어디서 보나 자연법칙은 같다 하는 것도 금방. 그러니까 4차원이면 바로 그거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4차원이냐 하는 거는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은 그냥 4차원이 아니고 나머지 네 번째 차원은 복소수 평면에 복소수 평면에 그 헛수축을 시간축을 삼으면 한 축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4차원이다 하는 것을 딱 인정하면 아인슈타인 했던 거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이해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도 이 들이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아인슈타인, 그 대단한 아인슈타인 이렇게 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내용은 안 바꾸죠. 이해 방식을 바꾸셨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선생님,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또 받아온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도 상대성이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근데 다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아까 배에서나 땅에서나 그렇죠. 동일하고 광속도 일정하고 하는데 다 동일하고 절대적인데 왜 다 상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하자면 기준축 설정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기준축 설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준축을 해도 되고 절대면 기준축을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절대인데 기준축을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이제 상대적이고, 그리고 어느 기준축을 잡더라도 내용은 같다 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절대적인 거에 가깝죠. 그래서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돼요. 보는 기준축에 따라서 자연법칙이 다 달라진다. 이게 상대성 원리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정반대야. 그게 아니고 자연법칙은 어느 기준축에 대해서도 같다. 그건 자연법칙의 기준, 이게 중점을 두면 이건 절대성에 가깝지만 기준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기준축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된다 하는 면에서는 기준축 설정에 대해서 상대적이라는 말이 잘. 그러니까 기준축을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도 기준축을 잡아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지구에 대해서 정지된 걸로 잡아도 되고 기준축을 잡는 데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뜻으로 상대적이라는.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시간의 간격이 기준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기준축에 무관하게 어디서나 다 일정하다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절대적으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시간 두 사건을 일어난 이 시간 간격은 같다 이거예요. 거리는 달라도 그것이 기준축을 어디에 따라서 이게 길게 봐야 되기도 하고 짧게 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좌표축에 의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 또 좀 부각이 돼요. 근데 그건 별게 아니거든. 위치 우리가 나타낼 때에 그 위치를 XY 2차원에서 XY 좌표로 나타내잖아요. 네네. 그럼 좌표축을 바꾸면 X 값하고 Y 값은 당연히 달라져야지. 그래서 그거거든. 4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 중에 하나니까
X, Y, Z 그다음에 뭐 타우 그 X, Y, Z하고 대상하게 타우도 좌표축이 달라지면 타우 값이 당연히 달라지죠. 그 좌표축 넷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타워가 달라져서 상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타워 값 자체는 좌표축에 의존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값, 좌표 값을 보면 상대적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법칙은 같게 돼요. 좀 같다. 이 둘을 동시에 함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받은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바탕관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시간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글쎄요, 그러니까 받아봤어요. 우리가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관념을 머릿속에 품고 사물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3차원과 독립된 1차원으로 보느냐, 이거 하나의 바탕관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된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되면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해가면서 바꿔야지. 그러나 그때 바뀌는 거가 바탕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바탕관념의 중요한 한 요소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에는 시간이 그냥 절대적이었는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도 위치랑 동일한 하나의 차원이 그렇지. 그러니까 되는 네 개의 새로운 과거는 셋이었는데 네 번째에 좌표 값이 돼버려. 그러니까 새로운 바탕관념이 만들어지는 때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중요하게 얘기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탕관념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네. 그걸 수정하는 거죠. 시간이 바뀐 시간의 관념이 독립적으로 이건 어디서나 두 사건 사이의 관계는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그 시간 관계는 다를 수 없다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증명한 것도 아니지만 대전제를 깔고 지금까지 바꿔. 근데 이제 그것을 바꿔야 되니까 바탕관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어렵긴 하죠. 근데 그걸 일단 수용하고 보면, 근데 그것의 수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묘하게 그것이 이 호수축하고 맞아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말하자면 이 자연의 조화가 아주 뭐라 그럴까 놀랍다. 그러니까 뒤집박죽이 아니다 이게. 놀라운 질서를 품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기도 쉽죠. 선생님 그러면 그 놀라움으로부터 또 다시 도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놀라움을 이게 놀라움을 이제 처리한 거지. 그러니까 처리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직 놀라운데. 그 놀라움이 그러니까 놀라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놀라움 그 신비를 파악을 한 거야. 네. 자연은 수학을 아는 사람을 좀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라고. 자연의 사랑. 그 말씀도 맞네요.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좌표 자체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제 상대성 이론의 전개 그리고 그것이 이 알매 바탕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쭉 다뤄보는 방향으로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